제가 꿈꾸었던 재혼 생활은 이게 아니었습니다. 매일이 고통이에요. 처음에 저는 제 남편이 될 사람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끔찍한 일을 자행하는 사람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오늘도 저 멀리서 저를 위한답시고 약을 가지고 오는 남편이 보입니다. 남편이 저에게 짓고 있는 싸한 미소는 저를 두려움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재혼 후 이렇게 지내기를 3개월, 더 이상 이렇게 지낼 수만은 없었습니다. 편안한 노후 생활을 기대한 만큼 저는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제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도 저처럼 지내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즐기세요. 저는 58세 장윤희입니다. 58년을 살아오면서 다시 설렘을 느낄 거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제 인생은 그저 흑백 필름처럼 무채색이었죠. 한복 디자이너로 일하던 시절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그래도 살아가야 했기에 전통시장 문화센터에서 한복 리폼 특강을 하며 외로움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수강생들에게 한복의 색감과 선의 아름다움을 설명하고 있었죠. 문이 열리고 뒤늦게 들어온 수강생이 있어 고개를 들었는데 그 순간 박도연 회장과 처음 마주쳤습니다. 70대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단정한 차림새와 깊은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멋진 강의에 늦어버렸네요. 박도연 회장의 첫마디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지역에서 유명한 한방 건강식품 회사 회장이라는 소개와 함께 그는 수업 내내 열심히 경청했어요. 다른 수강생들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오히려 더 진지하게 참여하는 모습이 신선했죠. 수업이 끝나고 그가 다가왔습니다. 장 선생님, 오늘 강의 정말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차라도 한잔 하실까요? 순간 망설였지만 그의 정중한 태도에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티하우스에서 나눈 대화는 어느새 3시간이 넘게 이어졌어요. 박도연 회장은 한의사 출신으로 전통의학과 문화에 관심이 많았고 제 한복 이야기에도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었죠. 윤희 씨, 당신과 이야기하니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우리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웃기죠? 그의 솔직한 고백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맞아요. 우리 나이에 설렘이라니.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어요. 저도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그 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박도연 회장은 항상 제가 가르치는 강의실까지 데리러 오고 집까지 바래다 주는 걸 잊지 않았어요. 그는 늘 윤희 씨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며 세심하게 챙겨주었죠. 외로웠던 저에게 그의 따뜻한 관심은 봄날의 햇살 같았습니다. 2달 정도 만남이 이어지던 어느 날 박도연 회장이 조용히 프러포즈를 했어요. 윤희 씨, 우리 함께 여생을 보내면 어떨까요? 노년에 만난 인연이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행복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제 나이에 다시 결혼이라니요.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과 안정감 있는 목소리에 마음이 기울었어요. 주변에서도 박도연 회장은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지역사회에 많은 기부와 봉사를 한다는 소문이 자자했죠. 망설임 끝에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가슴이 떨렸어요. 이제 외롭지 않을 거라는 안도감도 컸고요. 황혼의 나이에 찾아온 행운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만남이 제 인생을 어둠으로 몰아넣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윤희 씨, 앞으로 당신을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요. 약속합니다. 그의 말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새 인생을 함께할 동반자를 찾았다는 행복감에 취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약속이 얼마나 무서운 함정이었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결혼을 결정하고 나서부터 박도연 회장의 배려는 더욱 각별해졌습니다. 특히 매일 아침 직접 달인 한방차를 가져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처음에는 그저 감동이었어요. 그 바쁜 와중에도 제 건강을 직접 챙겨주다니, 이런 다정한 사람을 만나다니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윤희 씨, 이건 마음을 맑게 해주는 차예요. 제가 30년 한의원 할 때부터 연구한 비방이죠. 매일 마시면 건강해질 겁니다. 박도연 회장은 항상 제가 차를 다 마실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그 눈빛엔 진심 어린 걱정과 애정이 담겨 있어서 처음엔 그저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차를 마신 후에는 몸이 나른해지고 졸음이 오곤 했죠. 그럴 때마다 박도연 회장은 약이 잘 듣고 있네요라며 미소 지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어요. 박도연 회장은 화려함보다는 진실된 마음이 중요하다며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했죠. 그리고 결혼 후 저는 시내 아파트를 정리하고 그의 전원저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처음 본 저택은 꿈에 그리던 집 같았어요. 아름다운 정원과 전통 한옥의 멋이 어우러진 공간이었으니까요. 이제부터 당신의 집이에요. 윤희 씨가 편안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달콤한 신호는 생각보다 빨리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일주일 후 박도연 회장이 새 휴대폰을 건넸죠. 이걸로 바꿔요. 요즘 해커들이 많아서 당신 정보가 새나갈까 걱정됩니다. 이 폰은 특별히 보안 설정을 해놨어요. 의아했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새 휴대폰은 이상하게도 몇몇 앱이 차단되어 있고 특정 번호로만 통화가 가능했어요. 친구들과 연락하려 해도 자꾸 오류 메시지가 떴죠.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박도연 회장은 기술적인 문제일 뿐이라며 넘어갔습니다. 외출도 점점 제한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요즘 날씨가 안 좋아서였다가 나중엔 당신 같은 미인은 밖에 나가면 위험해라는 말로 바뀌었죠. 항상 누군가 함께 나가야 했고 그마저도 차츰 줄어들었습니다. 윤희 씨 약속 시간이에요.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박도연 회장은 한방차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젠 제가 직접 차를 끓일 수 없냐고 물었지만 그는 강하게 거부했어요. 이건 특별한 처방이라 정확한 비율로 달여야 합니다. 당신이 섞으면 효과가 없어요. 어느 날 밤 차를 마시지 않고 버렸더니 1시간 후 박도연 회장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죠. 차를 안 마셨군요. 왜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차를 버린 걸 본 사람은 없는데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 집 어딘가에 감시 카메라가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처음으로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차를 마실 때마다 머릿속이 점점 흐려지는 느낌이었어요. 전에는 명확했던 기억들이 뿌옇게 지워지기 시작했고 판단력도 흐려졌습니다. 어떤 날은 아침에 일어났는데 전날 저녁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죠. 여보, 이 차 안에 뭐가 들었는지 정확히 알려주실래요? 용기 내어 물었을 때 박도연 회장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다가 금세 부드러운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제가 해로운 걸 줄 리 없잖아요. 그저 믿고 마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 말에 왠지 모를 서늘함이 느껴졌습니다. 사랑이라고 했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나도 모르게 차가운 통제의 소나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결혼한 지 2달째, 저택은 점점 감옥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창문마다 설치된 보안장치, 정원을 둘러싼 높은 담장, 항상 잠겨있는 대문. 처음엔 안전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했지만 이젠 제가 갇혀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여보, 오늘은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고 싶어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을 때 박도연 회장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밖은 위험해요. 요즘 노인들을 노리는 범죄가 많다고 뉴스에서도 나오지 않았나요? 당신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제 요청에는 위험하다, 걱정된다는 말로 거절했죠. 하지만 박도연 회장은 매일 회사에 출근했고 저는 혼자 넓은 저택에 남겨졌어요. 가사 도우미와 경비원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에서도 감시의 기색을 느꼈습니다. 다 당신을 위한 거예요, 윤희 씨. 이 말이 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정말 나를 위한 걸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깨질 듯 아팠고 온종일 피로감에 시달렸어요. 간단한 계산도 어려웠고 어제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파리해지고 생기를 잃어갔어요. 여보, 저 요즘 머리가 너무 아파요. 병원에 가보고 싶은데. 그러자 박도연 회장은 달래듯 말했습니다. 내가 한의사였잖아요. 내 처방이 병원보다 낫다고요. 차를 계속 마시면 좋아질 겁니다. 의심이 들었지만 반박할 힘이 없었어요. 정신이 온전치 않았으니까요. 어느 날은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려다 완전히 잊어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경비원이 다가와 마님, 다시 안으로 들어가시죠라며 팔을 잡았어요. 탈출하려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화장실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내 모습인가? 잿빛 얼굴에 생기 없는 눈동자, 마른 입술. 한복 디자이너로 일하던 자신감 넘치던 그 여자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유일한 위안은 조카 세라의 방문이었습니다. 정신과 전공의인 세라는 2달마다 한 번씩 찾아왔어요. 박도연 회장이 유일하게 제재하지 않는 방문객이었죠. 이모, 괜찮아요? 너무 야위셨어요. 세라의 걱정 어린 눈빛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평소처럼 잘 지내고 있어라고 대답하려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제 손은 떨리고 있었고 말은 더듬거렸습니다. 세라야, 나 요즘 이상해. 기억도 잘 안 나고 몸도 마음대로 안 돼. 세라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박도연 회장이 차를 들고 방에 들어왔어요. 약속 시간이네요. 윤희 씨, 차 드세요. 세라의 앞에서도 어김없이 그는 제가 차를 마시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차를 마셨지만 세라의 날카로운 눈빛을 느꼈어요. 그녀가 뭔가 이상함을 눈치챘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차를 마신 후 세라와의 대화는 흐릿해졌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어떻게 헤어졌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다만 세라가 떠나기 전 귓가에 속삭인 말만 어렴풋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모, 그 차, 다음에 제가 가져갈게요. 걱정 마세요. 정신이 혼미해지면서도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세라가 뭔가 알아차렸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제게 유일한 희망의 빛이라는 것을. 그날 밤 창문으로 비치는 달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 천천히 죽어가고 있는 건가? 공포와 혼란 속에서 어렴풋한 의심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세라의 방문 이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한밤중에 문자가 왔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열자 세라의 짧은 메시지가 보였어요. 이모, 차 분석했어요. 통화 어려우시죠? 벤조디아제핀, 페노바르비탈 성분 검출, 중추신경계 억제제예요. 장기 복용하면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 생겨요.
이건 의료 목적으로도 과다 투여량이에요. 증거 모으세요. 이 문자 삭제하세요.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억제제라니요. 의약품이 아닌 마약이었던 거예요. 박도연 회장은 날 서서히 중독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제서야 모든 증상들이 설명됐어요. 기억력 저하, 판단력 감소, 무기력감, 혼란. 이건 사랑이 아니라 조종이었습니다. 손이 떨려 휴대폰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어요. 문자를 삭제하고 핸드폰을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가슴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타올랐지만 표정은 무심한 듯 유지했어요. 이제 알았으니까요. 이 집 어딘가에 카메라가 있다는 걸. 다음 날 박도연 회장이 회사에 간 사이 처음으로 저택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서재는 항상 잠겨 있었지만 얼마 전 청소부가 열쇠를 사용하는 것을 몰래 지켜본 적이 있었죠. 청소함 뒤편에 숨겨진 보조 열쇠. 손이 덜덜 떨리면서도 문을 열었습니다. 서재는 놀랍도록 정갈했어요. 벽면에는 의학 서적들이 가득했고 중앙의 원목 책상 위에는 노트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지만 옆에 있던 서류 캐비닛은 잠겨 있지 않았어요.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자 폴더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박글자가 쓰인 폴더가 눈에 띄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폴더를 열자 3개의 파일이 있었어요. 박미선 1995-2001 사망, 박지영 2003-2009 사망, 박수연 2012-2018 사망.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박미선, 그의 첫 번째 부인. 사진 속 여자는 단아한 모습이었어요. 그녀의 마지막 사진은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 창백한 얼굴과 생기 없는 눈동자가 저와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사망 진단서에는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옆에 놓인 박도연 회장의 기록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미선, 실험 시작 6개월 차. 약물 반응 양호. 초기 저항 있었으나 현재 완전 수능 상태. 기억력 저하 현상 뚜렷함. 우울감 증가. 용량 10% 증가. 온몸에 한기가 돌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파일도 비슷했어요. 박지영은 급성 심장마비로, 박수연은 역시 우울증에 의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패턴의 기록들이 있었어요. 약물 투여량, 신체 반응, 심리 상태 변화. 마치 실험 기록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서랍에서 윤이라고 적힌 새 폴더를 발견했어요. 열자마자 제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결혼 전 문화센터에서 찍은 사진부터 시작해 일상의 모든 순간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 충격적인 건 제가 잠들어 있는 동안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기록지에는 차갑게 적혀 있었어요. 윤희, 실험 시작 2개월 차. 이전 대상들보다 저항이 강함. 약물 용량 15% 증가 필요. 예상 수명 1년 이내. 숨이 막혔습니다. 나는 그의 4번째 희생자가 될 예정이었던 거예요. 사랑이 아니라 잔인한 인체 실험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그 순간 공포를 넘어선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죽지 않겠다는 의지, 살아남아야 한다는 강렬한 위기의식이 온몸을 뒤흔들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와중에도 휴대폰을 꺼내 주요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세라에게 증거를 보내야 했어요. 마지막 사진을 찍고 서랍을 닫는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도연 회장이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거예요.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서재에서 증거를 찾은 후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그 차를 마시지 않겠다고요. 죽음으로 이어지는 길을 알면서도 그대로 걸을 순 없었으니까요. 마치 알약을 먹는 척하다 나중에 뱉어내는 영화 속 환자처럼 차를 받아 마시는 척하고 몰래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이틀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머릿속 안개가 조금씩 걷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정신이 맑아지면서 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동시에 공포도 선명해졌습니다. 내가 죽음의 그림자 아래 있다는 사실이요. 셋째 날 아침 박도연 회장이 평소와 다른 눈빛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차가움이 흐르는 시선으로 제 얼굴을 빤히 관찰하더니 불쑥 물었어요. 윤희 씨, 차를 마시지 않고 있죠?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완벽하게 속였다고 생각했는데 그의 눈빛은 처음 만났을 때의 따스함은 온데간데 없이 차갑게 변해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매일 마시고 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박도연 회장은 비웃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 눈동자가 맑아졌어요. 손떨림도 줄었고 걸음걸이도 달라졌어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오래 관찰했는지 모르나 봐요. 얼어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한참을 저를 응시하더니 이내 한숨을 내쉬었어요. 당신은 예전 아내들과 달라요. 더 순하고 오래 버틸 줄 알았는데 실망이네요. 방금 뭐라고 했죠? 예전 아내들?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가 자기 범죄를 이렇게 쉽게 인정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당신, 그들을 죽였죠?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박도연 회장은 마치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듯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죽였다니 그런 거친 표현은 하지 마세요. 난 그저 실험했을 뿐이에요. 인체가 특정 약물 조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들은 그저 데이터였죠. 하지만 당신은, 그는 제 얼굴을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은 특별해서 골랐어요. 다른 이들보다 훨씬 강한 생명력이 느껴졌거든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사랑이 아닌 냉혹한 호기심만이 있었어요. 제게 남편이 아닌 실험자였던 거죠. 이제부터는 내 앞에서 직접 마셔요.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그날부터 박도연 회장은 제가 차를 마시는 모습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핸드폰도 빼앗아갔고 심지어 화장실을 갈 때도 하녀가 따라다녔어요. 완전한 감금 상태였습니다. 당신이 내 실험을 망칠 순 없어요. 이건 내 인생의 연구니까. 그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약을 계속 복용하자 다시 정신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진실을 알았기에 의식의 한구석에서는 끊임없이 저항했어요. 잊지 마, 윤희. 그는 널 죽일 거야. 매일 밤 화장실 거울 앞에서 저는 점점 피폐해지는 제 모습을 마주했습니다. 창백한 얼굴, 움푹 패인 눈, 마른 입술. 그 얼굴을 보며 속으로 되뇌었어요. 이게 나지만 또 내가 아니야. 난 이렇게 무기력한 사람이 아니었어. 한복을 디자인하던 시절에 자신감 넘치던 제 모습, 색감과 선을 자유롭게 다루던 손길, 그 모든 것이 희미한 기억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죽음의 공포가 제 안에 새로운 불꽃을 지폈어요. 살아남겠다는 강렬한 의지요. 화장대 거울에 립스틱으로 매일 같은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지웠죠. 그는 널 죽이려 한다. 잊지 마. 기억이 흐려져도 이 사실만은 잊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물 흐르듯 순응하는 척하며 내면에선 치열하게 저항했습니다. 하루는 밤새 토해내 체내 약물 농도를 낮추고 또 하루는 정신이 맑을 때 탈출 계획을 구상했어요.
그는 날 고른 게 아니라 실험한 거였고, 전 더 이상 그의 실험대가 되지 않을 거였습니다. 날이 갈수록 박도연 회장의 감시는 더욱 철저해졌습니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이 있었어요. 조카 세라의 정기 방문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것이죠. 그때까지 버티면서 어떻게든 메시지를 전해야 했습니다. 계획을 세웠어요. 약을 완전히 거부할 수는 없었기에 최소한의 약만 몸에 흡수시키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입안에 차를 머금었다가 나중에 화장실에서 뱉어내는 식이었죠.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제 생존을 위해서는 감수해야 했어요. 방문 전날 박도연 회장이 제 상태를 의심스럽게 살폈습니다. 내일 세라가 온다던데 이상한 이야기 하지 않겠죠? 그의 눈빛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가장 순종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이상한 이야기를 하겠어요? 저는 당신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요. 거짓말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잠시 저를 관찰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믿은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자신의 약물이 완벽하게 저를 통제하고 있다고 확신했던 거죠. 다음 날 세라가 도착했습니다. 그녀를 보는 순간 눈물이 차올랐지만 억누르고 평소처럼 반갑게 맞이했어요. 박도연 회장은 처음 한 시간 동안 자리를 비우지 않았습니다. 대화의 모든 내용을 감시하려는 듯 했죠. 차 드세요, 윤희 씨. 그가 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세라의 눈앞에서 차를 마셔야 했어요. 그의 시선을 피할 수 없었기에 한 모금 마신 후 미소 지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잠시 회사 일이 있어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웠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세라의 손을 꽉 붙잡았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낮추고 빠르게 말했어요. 세라야, 도와줘. 그 사람, 날 죽이려고 해. 전 부인들도 모두 죽였어. 증거 찍어서 내 휴대폰으로 보냈는데 받았어? 세라는 놀란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이모, 전부 알고 있어요. 그 약물 분석 결과도 나왔고 이모가 보내준 파일들도 확인했어요. 숨기지 마세요, 이모. 다 알아요. 세라의 말에 제 안에 쌓여있던 절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누군가 내 상황을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어요. 이모,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구속이에요. 그리고 범죄예요. 우리가 구해드릴게요. 세라는 조용히 계획을 설명했어요. 이미 경찰과 여성보호센터에 접촉했고 정신의학적 평가와 증거를 바탕으로 구출 계획을 세웠다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이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박 회장님이 대전으로 출장 간대요. 그때 우리가 이모를 데리러 올 거예요. 그때까지만 버텨요. 그리고 세라가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건 약물 해독제예요. 주의해서 복용하세요. 갑자기 정신이 맑아지면 의심받을 수 있으니 조금씩 드세요. 희망이 가슴에 피어올랐습니다. 탈출의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온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커졌죠. 계획이 실패하면 어떻게 될지 생각만 해도 끔찍했으니까요. 세라야, 만약 실패하면. 세라는 제 손을 꽉 쥐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실패 같은 건 없어요. 우리가 반드시 이모를 구할 거예요. 박도연 회장이 돌아오기 전 우리는 평범한 대화를 나누는 척했어요. 그가 들어오자마자 약속된 시간에 맞춰 다시 차를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도 세라 앞에서 마셔야 했지만 이제 제 마음엔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세라가 떠난 후 박도연 회장은 평소보다 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관찰했습니다. 그의 눈을 마주하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곧 끝나. 조금만 더 버티자. 정상인 척 연기하는 것은 목숨을 건 도박이었지만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밤 거울을 보며 작은 약을 먹고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되뇌었습니다. 목요일만 오면 된다. 자유를 향한 작은 발걸음, 그것이 제게는 살아남을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목요일이 왔습니다. 해독제를 조금씩 먹으며 버틴 6일간의 지옥 같은 시간이 드디어 끝나는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박도연 회장은 분주하게 출장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애썼지만 가슴은 쿵쾅거렸죠. 오늘 실패하면 두 번째 기회는 없을 테니까요. 잘 다녀오세요, 여보. 미소를 지으며 배웅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당부했어요. 오늘 약은 김 여사가 챙겨줄 거예요. 시간 맞춰 꼭 드세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차가 떠나자마자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이제 시계를 보며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정확히 30분 후 김 여사가 차를 들고 왔어요. 평소처럼 마신 척하고 화장실에 가서 뱉어냈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확인했어요. 세라가 오기로 한 시간까지 3시간. 그 시간이 3년처럼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현관 벨소리가 울렸어요. 단 한 번의 짧은 울림. 약속된 신호였습니다. 김 여사가 문을 열자 세라와 함께 두 명의 여성이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이모 뵈러 왔어요. 세라가 평소처럼 인사했습니다. 저는 손님을 맞이하러 거실로 나갔어요.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세라의 눈빛에서 지금이라는 신호를 읽었어요. 김 여사님, 제가 차 좀 준비할게요. 손님들 편히 앉아 계세요. 김 여사가 주방으로 향하는 순간 세라가 재빨리 가방에서 작은 봉지를 꺼냈습니다. 김 여사의 차 속에 넣는 것을 보았어요. 10분 후 김 여사는 소파에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모, 지금이에요. 당장 가야 해요. 떨리는 손으로 미리 챙겨둔 작은 가방을 들고 세라를 따라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공기가 달랐어요. 자유의 공기. 마지막으로 그 집을 돌아보았습니다. 3개월간의 악몽 같은 시간이 담긴 감옥이었죠. 차에 타자마자 우리는 쉼터로 향했습니다. 세라가 계속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이제 괜찮아요, 이모. 안전해요. 쉼터에 도착해서야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억압된 공포, 분노, 그리고 이제 막 찾아온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세라와 상담사들이 다정하게 저를 안아주었죠. 이틀 후 쉼터에서 저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서재에서 찍은 사진들, 차에서 발견된 약물 분석 결과, 그리고 제 몸에 남아있는 약물 검사 결과까지. 세라가 신뢰할 수 있는 언론사에 내부 제보를 했어요. 그리고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박도연 회장 측은 즉각 반박했어요. 정신 이상 여성의 망상일 뿐이라며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붙였습니다. 심지어 제가 약물 중독자라는 소문까지 퍼뜨렸어요. 제 과거 사진과 왜곡된 정보가 인터넷에 돌아다녔죠. 공포와 두려움이 다시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세라와 여성단체, 의료 전문가들이 제 옆에 서주었습니다. 이모, 실명으로 나서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익명으로 진행해도 돼요. 세라의 걱정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세라야. 내가 숨으면 그건 내가 잘못했다는 뜻이 돼. 난 당당하게 맞설 거야. 기자회견 날 온몸이 떨렸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앞에 섰을 때 순간 도망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죠.
저는 장윤희입니다. 박도연 회장의 네 번째 부인이었고 네 번째 희생자가 될 뻔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이어갔어요. 눈물을 참으며 모든 사실을 밝혔습니다. 한방차에 든 약물, 3명의 전 부인들, 그리고 제가 겪은 감금과 학대까지. 그날 제가 도망쳤던 이유는 살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전했습니다. 불행한 진실을 외면하지 마세요. 저 같은 피해자가 더는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세라가 저를 안아주었어요. 공포는 여전했지만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한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비로소 자유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내 얼굴이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소셜미디어에서는 해시태그 윤희를 지지합니다. 해시태그가 퍼져나갔어요. 사람들의 분노는 거셌고 박도연 회장을 향한 공분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검찰은 신속하게 움직였어요. 기자회견 다음 날 박도연 회장의 자택과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죠. 지하실에서 발견된 비밀 실험실, 전 부인들의 상세한 기록, 그리고 다양한 약물 샘플들까지. 사흘 후 공항으로 도주하려던 박도현 회장이 체포되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 얼굴을 화면으로 보는 순간 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공포가 아닌 해방감이었죠. 악몽이 드디어 끝나가고 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재판은 6개월간 진행되었어요. 법정에 증인으로 서는 날 박도현 회장과 다시 마주쳤습니다. 한때는 그 눈빛 하나에 떨었던 제가 이제는 당당하게 그를 바라보며 진실을 말할 수 있었어요. 그의 눈에서는 더 이상 위협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범죄가 드러난 노인일 뿐이었죠. 피고인 박도연 약물을 이용한 인체 실험, 감금, 상해, 전 부인 살인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선고가 떨어진 순간 법정은 술렁였지만 제 마음은 고요했어요.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지만 이것으로 과거의 상처가 모두 치유되진 않을 거란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도 한 걸음 내딛는 기분이었습니다. 소송에서 받은 보상금으로 저는 2가지 결정을 내렸어요. 첫째, 여성 피해자 쉼터의 절반을 기부했습니다. 둘째, 남은 금액으로 작은 한복 리폼 공방을 열었어요. 예전에 제가 가장 행복했던 시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였죠. 처음엔 쉽지 않았습니다. 약물의 후유증으로 손 떨림이 남아 있었고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하루하루 바느질에 집중하다 보니 점점 제 삶을 되찾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색시를 고르고 천을 자르고 바느질을 하는 과정에서 잊고 있던 자신감이 돌아왔어요. 공방을 연 지 1년 후 제 이야기를 들은 많은 여성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한복을 수선하러 오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은 옷을 만들고 싶어 하는 분들이었어요. 그들에게 바느질을 가르치며 저 역시 치유되어 갔습니다. 윤희 씨, 정말 감사합니다. 이모가 아니었으면 저도 같은 길을 걸었을 거예요. 한 내담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을 때 비로소 깨달았어요. 제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었다는 사실이 제게는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누구도 당신의 삶을 대신 정할 수 없어요. 당신이 주인공이니까요. 이제 제 모토가 된 말입니다. 공방 벽에도 크게 붙여놓았죠. 오늘도 창호지 문으로 햇살이 스며드는 아침, 공방에 첫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결혼식을 앞둔 젊은 신부였어요. 고운 한복을 입고 싶다며
수줍게 미소 짓는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떤 한복을 원하세요? 그녀는 잡지를 펼쳐 화려한 전통 홀레복을 가리켰어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제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한때 저도 그런 기대에 부풀었었죠. 하지만 이제 저는 더 현명해졌습니다. 아름다운 선택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 권해드릴게요. 이 옷이 정말 당신을 위한 옷인지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아닌 진짜 당신을 위한 옷을. 그녀가 고개를 갸웃거리자 제 작업대에서 다른 디자인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활동하기 편하면서도 우아한 한복이었어요. 이 옷은 지금의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고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말해주는 옷이죠. 창밖에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황혼에 찾아온 두 번째 봄. 이제 제 인생은 제가 그려나갈 차례였어요. 더 이상 누구의 실험 대상도 피해자도 아닌 당당한 주인공으로서 그의 품 안에서 말없이 속삭였습니다. 가슴과 가슴이 닿은 채 그의 단단한 팔이 제 허리를 감싸 안았어요. 숨결이 얼굴에 닿을 때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우리 두 사람의 호흡은 빨라지다가 이내 하나의 리듬으로 맞춰져 갔어요. 어둠 속에서 우리는 말보다 손길로 대화했습니다. 태식 씨의 따스한 손이 제 등을 쓸어내릴 때 평생 쌓아온 모든 방어벽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렇게 우리는 시간을 잊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저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몸도 마음도. 오랜 기다림 끝에 처음으로 온전히 누군가와 하나가 된 순간이었죠. 65살의 첫날 밤은 20살 때 상상했던 그 어떤 로맨스보다 깊고 진실했습니다. 수십 년의 삶이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끌었으니까요. 이 만남도 사실 굉장히 어려웠어요. 서로의 마음이 맞지 않다가 비로소 하나가 되었죠. 저희들의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에게 큰 행운이 찾아갈 거예요. 서울의 교실을 떠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35회를 보낸 강단, 그 마지막 종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아이들의 환송 꽃다발이 시들 무렵 저는 고흥 바닷가 마을로 내려왔어요. 도시의 소음과 번잡함을 뒤로하고 파도 소리에 잠들고 싶었거든요. 제 이름은 오정희, 올해 65입니다. 국어 교사로 정년퇴직을 하고 이제 제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게 됐죠. 서울에서의 삶은 항상 분주했어요. 학생들 가르치고 교무실에서 서류 작업하고 늦은 밤까지 과제를 채점하는 일상. 그 빡빡한 스케줄 속에서 나를 위한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곳 고흥에서는 아침마다 바다를 바라보며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깁니다. 마을 도서관에서 신앙송 모임도 시작했어요. 퇴직 후에도 문학의 아름다움을 나눌 수 있어 기쁘답니다. 참여하는 마을 어르신들의 눈빛이 점점 반짝이는 걸 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져요. 그날도 평소와 같은 화요일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새롭게 개관한 작은 전시실 오픈 행사가 있었어요. 마을 주민들이 한데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죠. 저는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섞이는 건 아직도 어색해요. 교단에 서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자유로운 환경에서는 오히려 더 낯설더군요. 혹시 오정희 선생님 아니신가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듯 했어요. 윤태식, 제가 고등학교 시절 몰래 짝사랑했던 그 사람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깊게 패여 있었지만 그 부드러운 눈매와 따스한 미소는 여전했어요. 태식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목소리가 떨리는 걸 들키지 않으려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잊고 있던 감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고등학교 3학년 문학 동아리에서 처음 만났던 날. 함께 걸었던 교정의 은행나무 길. 끝내 전하지 못한 마음을 담은 편지. 모든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태식 씨는 웃으며 말했죠. 여기서 선생님을 만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해양연구원으로 일하다 작년에 퇴직하고 이곳에 정착했어요. 바다가 좋아서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따스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옛 추억을 나누며 도서관 한쪽에 마련된 작은 테이블에 앉았어요. 태식 씨는 여전히 책을 좋아했고 특히 시를 사랑했습니다. 제가 신앙송 모임을 한다는 말에 그의 눈이 반짝였죠. 저도 참여해도 될까요? 항상 시를 좋아했지만 혼자 읽는 것보다 함께 나누면 더 깊이 느껴질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50년 전 품었던 감정이 마치 어제의 일처럼 생생해져 가슴이 뛰었어요.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인생의 황혼기에 다시 만난 첫사랑. 그것도 이렇게 먼 바닷가 마을에서. 운명이란 참 알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식 씨와 헤어진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바닷가를 거닐었어요. 파도가 밀려오고 달빛이 바다 위에 반짝이는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와서 설레는 마음을 가져도 괜찮을까? 나이 65에 느끼는 이 감정이 부끄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내 마음의 한 구석이 다시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내 인생의 봄을 다시 만났다라고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밝게 느껴졌습니다. 태식 씨와의 재회 이후 제 일상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도서관 신앙송 모임에서 그를 만날 생각에 아침부터 설레었어요. 머리를 매만지는 시간이 길어졌고 옷장 앞에서 고민하는 순간도 많아졌습니다. 거울을 보며 웃는 내 모습이 어색하기도 했죠. 선생님, 오늘은 윤동주의 별해는 밤을 읽어볼까요? 태식 씨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로 듣는 시는 마치 음악처럼 제 귓가에 울렸어요. 깊고 부드러운 음색, 단어 하나하나를 소중히 읽어내는 모습에서 시에 대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신앙송이 끝나면 우리는 자연스레 바닷가를 거닐곤 했어요. 정희 선생님, 퇴직 후 이곳에 내려오셨다니 참 용기 있는 결정이었네요. 태식 씨가 말했습니다. 바닷가 모래사장을 걸으며 나누는 대화는 항상 편안했어요. 연구원 생활의 이야기, 바다에 대한 애정, 그리고 책과 시에 대한 생각까지. 대화가 끊이질 않았죠. 용기라기보다는 그냥 변화가 필요했어요. 서울에서의 삶이 너무 익숙해져서 스스로를 잃어가는 것 같았거든요. 제 말에 태식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로의 삶을 이해하는 그 순간이 참 따뜻했어요. 그날은 유난히 파도 소리가 잔잔했고 노을이 바다 위로 붉게 번졌습니다. 그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태식 씨의 손이 제 쪽으로 불쑥 내밀어졌어요. 저기 보세요. 갈매기가 날아가네요. 그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보는 순간 저는 그만 숨을 멈췄습니다. 태식 씨의 왼손 약지에 금빛으로 빛나는 반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낡고 바랜 듯했지만 분명 결혼 반지였죠.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태식 씨는 결혼한 사람이었구나. 순간 제 마음속에 피어올랐던 감정들이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한편으로는 그가 아직도 반지를 끼고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궁금했지만 차마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 지으며 말했죠.
네, 정말 아름답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발걸음은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오랜만에 느꼈던 설렘과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작은 집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정막이 저를 반겼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 혼자만의 공간이 이렇게 쓸쓸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욕실에서 세수를 하고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와 입가에 깊게 패인 주름, 하얗게 변한 머리카락, 그리고 지친 눈빛. 서울에서는 매일 보던 내 얼굴인데 오늘따라 더 늙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이 나이에 무슨, 작게 중얼거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65의 나이에 첫사랑을 다시 만나 설레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 우스워 보였어요. 그런 감정을 품을 자격이 있는 걸까? 이미 누군가의 남편인 사람에게 그런 마음을 품는 게 옳은 걸까? 수많은 질문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창밖으로 보이는 달을 바라보았어요. 어젯밤에는 그토록 밝게 빛나던 달이 오늘은 구름에 가려 희미하게만 보였습니다. 마치 제 마음처럼요. 베개에 머리를 기대자 눈물이 살짝 흘러내렸습니다. 오랜만에 느꼈던 설렘,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실망감에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좋은 친구로 지낼 수 있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꿈속에서도 태식 씨의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가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태식 씨의 반지를 본 후로 며칠간 도서관에 가지 않았습니다. 신앙송 모임에도 빠졌고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죠.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 대신 바닷가 끝에 위치한 작은 카페 파도 소리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이곳이 요즘 제 아지트가 됐어요. 선생님, 오늘도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조나연, 카페 주인이자 제가 이 마을에서 가장 가깝게 지내는 사람입니다. 41살의 나연은 서울에서 디자이너로 일하다 이곳에 내려와 카페를 열었대요. 나이 차이가 있지만 대화가 잘 통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삶, 도시를 떠나 시골로 온 이유,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까지 저는 나연에게 많은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네, 그리고 오늘은 당신이 만든다는 비스킷도 함께 주세요. 나연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항상 위로가 되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요즘은 김용택의 시집을 읽고 있었죠. 바다를 바라보며 시를 읽는 건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었어요. 카페 문이 열리는 소리에 무심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태식 씨였습니다. 며칠 만에 보는 그의 모습은 여전히 단정했고 따스했죠. 나도 모르게 몸을 숨기듯 책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태식 씨는 저를 발견하지 못하고 카운터로 향했어요. 나영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둘이 아는 사이였나요? 궁금증에 귀를 기울였죠. 오늘은 어떠세요, 교수님? 커피 한 잔 드릴까요? 교수님? 나연이 태식 씨를 그렇게 부르는 걸 처음 들었습니다. 태식 씨가 해양연구원이었다고 했으니 교수 경력도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나연 씨. 오늘은 아니에요. 잠깐 이야기하러 왔어요. 태식 씨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둘은 카운터 구석으로 자리를 옮겼고 저는 그들의 대화가 들리지 않도록 의자를 살짝 돌렸어요. 하지만 호기심이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살짝 귀를 기울였죠. 아직 말씀 안 하셨어요? 나연의 목소리였습니다. 태식 씨는 고개를 저었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직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교수님, 언젠가는 말하셔야죠. 오정희 선생님께도요. 제 이름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태식 씨와 나연, 그들은 저에 관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머릿속에 여러 생각이 교차했어요. 혹시 둘이 사귀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왜 제 이름이 나온 거지? 나를 놓고 무슨 비밀이라도 있는 걸까? 태식 씨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급히 책에 시선을 고정했어요. 태식 씨가 카페를 나가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연이 제게 다가와 커피와 비스킷을 내려놓았어요. 평소와 달리 그녀의 눈빛이 조금 복잡해 보였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입을 열지 않았죠. 나연 씨, 혹시 태식 씨와 잘 아는 사이인가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나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네, 오래전부터요. 교수님은 제가 존경하는 분이에요.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녀의 짧은 대답에 더 큰 의문만 남았어요. 존경한다는 말 속에 어떤 감정이 숨어 있는 걸까? 태식 씨와 나연의 관계는 정말 단순한 존경일 뿐일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벤치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그 사람, 나연과 사귀는 걸까? 모든 퍼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태식 씨의 반지, 그리고 나연과의 비밀스러운 대화.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어요. 첫사랑을 다시 만났을 때의 설렘은 이렇게 오해와 상처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의 일 이후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태식 씨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막막했어요. 도서관 신앙송 모임에도 한동안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고등학교 동창회 모임 연락이 왔어요. 지방에 있는 친구들 몇몇이 이 근처로 여행을 온다며 만나자고 했죠. 고흥 바닷가 근처 식당에서 5명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학창 시절 같은 반이었던 친구들이에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회포를 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김선미가 갑자기 제게 물었습니다. 정희야, 얼마 전에 태식이 만났다면서? 너희 둘 사이 어떻게 된 거야? 순간 숟가락을 든 손이 멈칫했어요. 어떻게 알았지? 이 작은 마을에서도 소문이 이렇게 빨리 퍼지나 싶었습니다. 그냥 우연히 만났을 뿐이야. 별거 아니야.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선미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어요. 그녀는 항상 남의 소문을 즐기는 성격이었죠. 아이, 뭘 그렇게 쑥스러워해.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정희가 태식이랑 잘 된대 요즘 같이 신앙송도 하고 바닷가도 걷고 그런다며? 주변 친구들이 웃으며 제게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런데 선미의 다음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근데 아직도 반지 안 뺐다더라. 그래도 상관없어? 글쎄, 난 이해가 안 가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순간 식당의 시끌벅적한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태식 씨의 반지 이야기까지 나온 걸 보니 소문은 이미 마을 전체에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의 반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이어가는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었죠. 무슨 소리야? 우리는 그냥 친구 사이야. 그리고 그의 개인사는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야. 목소리를 단단히 하려 했지만 떨림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더 캐묻지 않았지만 그들의 시선이 계속 저를 따라다녔어요.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까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도서관에서 태식 씨를 마주쳤습니다. 그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로 저를 반겼어요. 정희 선생님, 요즘 안 보여서 걱정했어요. 괜찮으세요?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소문과 오해, 그리고 선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네, 괜찮습니다. 태식 씨, 우리 이제 그만 만나는 게 좋겠어요. 태식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제가 뭐 실례를.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사이에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시선도 불편하고 말을 잇지 못하고 목이 메었습니다. 정작 하고 싶은 말은 당신은 왜 아직도 반지를 끼고 있나요? 당신과 나연 씨는 어떤 사이인가요? 였지만 그 질문은 끝내 삼켰어요. 태식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 슬픔이 어렸어요. 알겠습니다. 불편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태식 씨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하지만 자존심이 제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이미 한번 오해받은 상황에서 또다시 남의 시선에 상처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창문을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어요. 쓸쓸한 기분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정말 옳은 선택을 한 걸까? 태식 씨에게 너무 가혹했던 건 아닐까?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외로움이 커져갔습니다.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설렘과 따스함을 느끼다가 다시 혼자가 된 현실이 쓰라렸어요. 그 마음을 이 나이에 다시 겪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태식 씨와 거리를 둔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서관에 가지 않았고 신앙송 모임도 쉬었어요.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보냈죠. 스스로에게 이게 옳은 결정이라고 되뇌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계속 아려왔습니다. 그날도 비가 내렸어요.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문득 초인종 소리가 들렸죠. 이 마을에서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누구일까 싶었어요. 문을 열자 비에 젖은 나연이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나연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빗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얼른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죠. 수건을 건네주고 따뜻한 차를 준비했습니다. 무슨 일이니? 이런 비 오는 날에. 나연은 잠시 침묵하더니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선생님께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어서요. 태식 교수님에 관한 거예요. 그 말에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들려줄까 두려우면서도 궁금했어요. 교수님이 선생님을 많이 그리워하세요. 도서관에서도 계속 선생님을 기다리시고 말을 잇지 못하고 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 마음도 무거워졌어요. 나연 씨, 혹시 태식 씨와 당신은 어떤 사이인가요? 오랫동안 궁금했던 질문을 드디어 입 밖으로 내뱉었습니다. 나연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어요. 저와 교수님요? 아, 오해하셨군요. 저는 교수님 부인의 조카예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부인의 조카? 그렇다면 교수님 부인은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유방암이었죠. 나연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태식 씨는 홀로 남겨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아직도 반지를? 그 반지에 대해 설명해 드려야겠어요. 그게 태식 아저씨 아내, 제 이모가 돌아가시기 전 직접 끼워준 유언 같은 거예요. 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이야기했어요. 이모는 마지막까지 교수님을 걱정하셨어요. 내가 없으면 태식이가 혼자 무너질까봐 걱정이야라고 하시면서요. 임종 직전 이모는 교수님 손에 반지를 끼워주시며 말씀하셨죠. 이 반지는 우리의 약속이야. 언젠가 당신이 다시 행복해질 준비가 되면
그때 벗어도 좋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태식 씨가 아직도 반지를 끼고 있었던 이유, 그것은 아내와의 마지막 약속이었던 거예요. 저도 이모의 부탁으로 이 마을에 내려온 거예요. 교수님을 멀리서라도 지켜보라고 하셨죠. 그런데 선생님을 만나고 교수님이 조금씩 웃기 시작하셨어요. 오랜만에 보는 교수님의 미소였습니다. 나연의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내가 얼마나 큰 오해를 했는지, 태식 씨에게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카페에서 제가 언젠가는 말하셔야죠라고 한 것도 교수님이 반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모에 대한 이야기를 선생님께 언젠가는 털어놓으셔야 한다고 말한 거였어요. 모든 오해가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어요. 내 마음도 비처럼 쏟아지고 있었죠. 저는 정말 큰 실수를 했네요. 나연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어요. 늦지 않았어요, 선생님. 교수님은 아직도 선생님을 기다리고 계세요.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모든 오해가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태식 씨가 얼마나 깊은 상처를 품고 살아왔는지, 그의 반지가 어떤 의미였는지 알게 된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영과의 대화 이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태식 씨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어떻게 만나야 할지 고민이 됐죠. 결국 용기를 내어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태식 씨를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도서관에는 태식 씨가 없었습니다. 대신 제게 온 쪽지 하나가 있었어요. 사서 분이 건네주셨죠. 오늘 오후 6시 등대 아래 벤치에서 기다리겠습니다. 태식 드림. 글씨체가 단정했습니다. 마치 태식 씨의 성격처럼요. 시계를 보니 오후 5시였어요. 1시간 후에 만나게 될 태식 씨를 생각하니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표정으로 그를 맞이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바닷가로 향하는 길,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걸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비가 내 모든 잘못과 오해를 씻어내는 것 같았거든요. 등대 아래 벤치에 도착했을 때 태식 씨는 이미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다란 우산을 들고요. 저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 우산을 씌워주었어요. 정희 씨 많이 맞았네요. 감기 들겠어요. 여전히 따뜻한 그의 목소리에 눈물이 났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비에 젖은 제 얼굴을 숨기기 바빴죠. 태식 씨, 정말 죄송해요. 제가 큰 오해를. 태식 씨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모든 걸 설명했어야 했는데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나란히 벤치에 앉았습니다. 비가 조금씩 그치고 있었어요. 바다 위로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죠.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정희 씨,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어요? 태식 씨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아내 미영이는 제 인생의 빛이었습니다. 30년을 함께했죠. 그녀가 떠난 후 저는 더 이상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그녀가 마지막으로 끼워준 이 반지만이 제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태식 씨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보였어요. 그런데 정혜 씨를 만났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 다시 만난 첫사랑. 처음엔 그저 반가움이었는데 점점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게 미영이에게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못했어요. 태식 씨의 솔직한 고백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의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어요. 나연이 모든 이야기를 해줬어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식 씨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미영이는 마지막까지 저를 걱정했어요. 언젠가 다시 행복해질 준비가 되면 그때 반지를 벗으라고 했죠. 태식 씨가 주머니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손가락에서 천천히 반지를 빼기 시작했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반지가 손가락에서 완전히 벗겨지자 그는 상자에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정희 씨, 당신은 내 오늘이고 내일입니다. 태식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바다 위로 석양이 가장 붉게 물들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반지가 있던 자리에 남은 희미한 자국을 손가락으로 살며시 쓸었어요. 태식 씨는 제 손을 꼭 마주 잡았습니다. 늦게 돌아왔지만 받아주시겠어요? 태식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기다렸어요, 태식 씨. 40년이 넘도록. 두 사람의 손이 서로를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바다가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이 사랑이 우리에게는 가장 밝은 빛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닷가 벤치에서의 고백 이후 태식 씨와 저는 매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이면 바닷가를 거닐었고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어요. 때로는 그의 집에서, 때로는 제 집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죠. 서로의 지난 세월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에 대해. 어느 날 저녁 태식 씨의 집 테라스에 앉아 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살짝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뜨렸어요. 태식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희 씨, 우리 함께 살면 어떨까요? 그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함께 산다는 것, 그건 인생의 큰 변화였어요. 망설임이 있었지만 이내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태식 씨, 솔직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조금 두려워요. 태식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무엇이 두려우신가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저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어요.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 제 삶의 중심은 항상 다른 사람이었어요. 결혼 생활도 그랬고, 교직 생활도 그랬죠.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요. 이기적인가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식 씨의 눈빛은 깊고 따뜻했어요. 전혀요. 정희 씨가 자신을 위해 사는 모습을 응원하고 싶어요. 함께 살자는 제안이 부담이 된다면. 그의 말을 끊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태식 씨와 함께라면 비로소 진정한 나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행복을 함께 만들어가고 싶어요. 태식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제게 손을 내밀었어요. 그럼 결정된 거군요. 우리 집을 정리해 볼까요? 정희 씨의 취향이 더해진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태식 씨는 자신의 집을 우리의 집으로 만들기 위해 정성을 쏟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했고 바다가 잘 보이는 창가에 작은 정원을 꾸몄어요. 저는 마지막 신앙송회를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한 마을 어르신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도서관에서 열린 마지막 신앙송회는 특별했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태식 씨도 제 옆에 앉아 있었죠. 오늘은 제가 그동안 인생에서 위로가 되었던 시들을 나누려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를 낭송한 후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태식 씨의 손을 잡았어요. 저와 태식 씨는 이제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순간 도서관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따뜻한 박수 소리가 들려왔어요. 김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다가와 저희를 껴안았습니다. 정말 축하해요. 두 분이 함께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나연도 활짝 웃으며 축하해 주었고 마을 사람들 모두 진심 어린 축복을 건네주셨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 작은 마을이 이제는 정말 제 집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태식 씨는 제 손을 꼭 잡고 속삭였어요. 정희 씨, 앞으로 우리는 서로를 위해 그리고 각자 자신을 위해 살아요. 그게 진정한 사랑일 테니까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이 사랑은 제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해 주었어요. 새로운 집으로 이사한 첫날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짐을 정리하고 집을 꾸미느라 정신없이 시간이 흘렀어요. 태식 씨는 제가 좋아하는 꽃을 곳곳에 놓았고 저는 작은 주방에 차와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느새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정희 씨, 오늘은 피곤할 테니 일찍 쉬는 게 어떨까요? 태식 씨의 말에 문득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우리의 첫날 밤이었어요.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65의 나이에 이런 설렘을 느낄 줄은 몰랐어요. 네, 그럴까요?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욕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얼굴에 크림을 바르고 이를 닦고 머리를 빗는 평범한 일상이 이날만큼은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침실로 향하는 길목, 옷장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익숙한 면 잠옷을 손에 쥐었다가 조심스레 실크 파자마로 손을 바꿨어요. 거울 앞에 앉아 머리를 빗는 제 손은 떨렸고 볼이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나 지금 왜 이러지? 어릴 때도 이렇게까지 떨리진 않았는데 속삭이듯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침실 문을 열었어요. 태식 씨는 이미 침대 위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그가 따뜻하게 웃었어요. 국화차 한 잔 타왔어요. 태식 씨가 나란히 놓인 두 개의 컵을 가리켰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낯설면서도 편안했어요. 침대 반대편에 조심스레 앉았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는 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긴장되나요? 태식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나이에 무슨 우습죠? 태식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고 진지했어요.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어요. 우리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태식 씨는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은 따뜻했고 단단했습니다. 함께 누워볼까요?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태식 씨가 조심스레 저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정희 씨, 괜찮아요. 우리는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그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태식 씨는 천천히 제 어깨에 팔을 둘렀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모든 긴장이 녹아내리는 듯 했어요. 태식 씨, 이름을 부르며 그의 품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태식 씨는 조용히 저를 안아주었어요. 그의 심장 소리가 제 귓가에 들렸습니다. 규칙적이면서도 살짝 빨라진 박동이 저를 안심시켰어요. 이불 아래에서 두 사람의 팔과 어깨가 천천히 포개졌습니다. 숨을 멈췄다가 조심스레 들이쉬는 제 이마에 태식 씨의 입맞춤이 내려앉았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울지 마세요. 태식 씨가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부드럽게 제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행복해서 그래요. 이런 날이 다시 올 줄 몰랐거든요. 태식 씨의 품에 안겨 속삭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더 단단히 안아주었어요. 두 사람의 호흡이 점점 하나가 되어갔습니다. 방 안의 불은 꺼지고 이불 속 온기만이 조용히 남았어요. 태식 씨의 품 안에서 저는 오랜만에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65살의 첫날 밤. 그 떨림은 20살의 그것보다 더 깊고 더 단단했어요. 그날 밤 저는 저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몸도 마음도. 오랜 기다림 끝에 처음으로 완전히 누군가에게 안긴 순간이었죠. 늦게 찾아온 사랑이 가장 정확한 사랑이라는 것을 그날 밤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